호국선열 얼길이여, 그 애국 애적 정신 뿌리내리게 하려고 애쓰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시고 오가는 시민들 마음속에 그 높은 얼 거울 삼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다시 충남 아산에 현충사 새로 단장하고 충무공의 높은 얼 중화학 터전 닦는 의지로 삼으시던 박정희 대통령. 나라 사람 그 따뜻한 은혜는 충무공의 유물관도 따로 건립했습니다. 결의의 생명 지킨 손때 묻은 유물통에 그날의 전적 나라의 힘으로 보존하려 애쓰신 지도자의 넓은 도량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 정신과 더불어 역사의 자랑으로 이어지리이다. 한글도 창제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무딘 역사 물리 과학 문명 일깨우려 애쓰신 세종대왕. 박 대통령께서는 여주 영릉에 자주 참배하고 세종전을 만들어서 물시계 해시계 만드신 그 치적 높이 받들어 역사의 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충남 금산의 종용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을 비롯한 700여 명의 장병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나 적의 대병력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유고를 합장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700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일제 침략 후 파괴되어 초라하게 명을 이어왔던 이것을 새로 단장하여 순의비도 세웠습니다.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적에 대항했던 행주산성. 도원수 권율 장군이 이끄는 1만여 명의 군사와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탄환 대신 돌을 날랐다는 이 행주산성을 박 대통령께서는 보수 정화하여 호국정신의 기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곽지우 장군의 사당인 충익사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시에도 큰功을 세웠던 홍의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자 충익사를 보수 정화했습니다.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동상이 사직공원에 건립되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현모양처의 표상인 이 신사임당의 동상뿐 아니라 이율곡 선생이 탄생하신 오죽헌도 새로 단장하여 이조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킨 율곡 선생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빛내기 위해 율곡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강감천 장군이 태어나신 낙성대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적을 전멸시킨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날의 위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눈앞에 재현시켰습니다. 원나라의 침입으로 고려의 모든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 탐나국인 제주도까지 쫓기면서도 원나라의 지배에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은 삼별초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에 항몽 순의비를 세우고 고려 무인의 전통적 정신을 기리게 했습니다. 이곳은 광화성입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침입했을 당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39년 동안 항전했던 강화도는 병자호란, 식미양요, 병인양요 등 수없이 외적을 맞아 싸웠던 곳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강화성을 보수 정화하고 유물들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민족 순환의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산교육의 도장이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선녀를 모시는 박 대통령의 정성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멀리 화란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역도 단장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찬탈한 이등 방문을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하여 대한 남하의 기계를 드높였던 안중근 의사, 그 순국의 혼을 일깨우는 기념관이 남산 기슭에 세워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위협을 기념하는 도산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도 세워 민족 정신 교육의 수련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충의사입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애국단에 가입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윤봉길 내사의 사당 충의사도 보수 단장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본받게 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탐구와 올바른 교리의 실천에 공헌한 선구자이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의 동상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사의 동상을 제막하고 호국불교의 교화에 평생을 바친 대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신라 불교 문화의 전당 불국사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문화재들의 잃어버린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복원을 서둘렀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외병들에 의해 불타버렸다가 다시 재건은 되었으나 본래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것을 박 대통령의 정성과 보살핌으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옛 모습을 새롭게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는 고분 발굴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몸소 현장을 돌아보며 유구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빛내어줄 유적 보존에 힘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역사의 유물, 비원입니다. 잊혀지고 훼손되기 쉬운 역사적 유물 보존을 위해 이조시대 가장 큰 궁궐이며 온갖 야사의 이창이었던 비원을 새롭게 보수 단장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조시대의 대학자 이태계 선생을 기리기 위한 도산서원이 새롭게 보수 준공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리학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던 자랑스러운 태계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박 대통령께서는 선생이 남기신 약 600여 종 4,000권의 장서 보존을 위해서 도산서원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유지를 계승한 유림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민족 기록화 전람회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그림으로 점철하고 그 순환과 애환을 뒤돌아보며 정직한 국민 정신 풍토를 갖고 새마을운동을 문화적인 경지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증과 유물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틈틈이 국립박물관의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손수 그림을 그리며 회화의 높은 안목을 가지셨던 박 대통령께서는 해마다 국전을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전을 개최하도록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박 대통령께서는 신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라 문화의 보고인 경주에 박물관을 개관하고 출토되는 유물을 전시 보존하여 찬란한 신라 문화의 모습을 오래오래 빛내도록 다졌습니다. 광주 박물관입니다. 신한 유물이 발굴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선사시대의 중요 유물들을 소장함으로써 이해도 호남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을 길이 보존하고자 건립된 이 광주 박물관은 광주 북구 내곡동에 대지 24,433평에 건물 2,157평에다 4개의 전시관에는 800여 점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속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서양 음악만이 음악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국악 발전에도 정성을 다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국립극장입니다. 연극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산에 국제 규모의 국립극장을 건립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공연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대전당인 이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대강당, 소강당, 회의장, 연회장,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이 회관에는 회전무대, 수평 이동무대, 승강무대 등 무대만 해도 500평이 되고 모든 음향을 고르낼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호화롭고 다양한 문화 전당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세종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민족문화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전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라통일 빛난 역사, 그 애국정신 이어받아 평화통일 이룩하기를 그렇게도 염원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 남산 기슭 양지 쪽에 신라의 열 자자손손 기리기 위한 통일전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통일되어 이룩한 영령들 앞에 숙연히 고개 숙이는 박 대통령의 가슴 속엔 분단된 민족의 한과 아픔이 못다 이룬 꿈이 되어 응어리졌습니다. 이 슬픈 역사, 결코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가 발달되면서 물질 만능에 휩쓸리기 쉬운 국민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문화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비록 경제는 풍요하다 하더라도 정신이 가난할 때 역사는 병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박 대통령께서는 많은 학자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중화학 등으로 잘 살게 된 이 나라의 영광을 그 옛날 허기진 허리띠 졸라매고 이강산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고 장렬하게 숨진 선녀들과도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한 정기 길이 후손에 복되게 하려고 정성 다하신 박정희 대통령. (1978년) 박 대통령께서는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 선포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자연의 은혜로움과 소중함에 눈을 돌리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국민적 슬기를 모아 제정 선포하는 자연보호 헌장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산 행동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국토를 푸르게 가꾸어 나무 대통령으로 불리운 박정희 대통령. 그 자연사랑의 깊은 정은 푸른 나무 가지마다 뿌리마다 깃들어 있습니다. 1977년 박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시행을 늦추어오던 의료보험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약 210만 명이 국가 보조에 의하여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생활 능력이 없는 보호 대상자 전원과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도서지방과 상간오지의 취약지역에는 병원성과 순회 진료반을 운영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토록 적극적인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후에는 당시의 큰 영예인 박근혜 새마을 봉사단 총재의 수차의 간절한 건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총재는 이미 75년 12월부터 서울 부가현동의 새마을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여 하루 4천여 명 이상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무료 혹은 실비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장님, 지체 부자유자 등등 187명이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먹을 갈듯 몸을 갈고 마음을 닦아서 결에 의해 애태우던 수많은 나날들은 역사의 뒤안길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멀고 가까운 이웃나라들과의 우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리부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 내외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문을 하게 된 박 대통령 내외분을 맞은 리부케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방독은 양국의 우호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께서는 도착 성명을 통해서 두 나라만이 겪는 고통과 고민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보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내부는 베를린 시의 공산 장벽을 시찰했습니다. 포츠담 광장에서 동서로 갈라놓은 이 장벽을 둘러본 박정희 대통령은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을 탈출하다 사살된 영령들의 자유기념비에 헌화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기역말리 남의 땅에 살기 위해 조국 떠난 광부들과 간호원들. 그들의 손길 잡는 네 분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디 소망 이루어서 민족의 진안을 세계 만방에 깊이 심어보자고 시린손 녹여주는 네 분의 따뜻한 사랑에 광부들과 간호원들은 고향 떠난 외로움을 달래었습니다. 8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의 네 분의 발걸음은 희망에 찼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협조자를 만났으며 경제적으로는 1억 5,900마르크의 차관과 계속적인 지원을 확약받았기 때문입니다. 1965년 5월 16일 박 대통령 내부는 존슨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네 분의 미국 방문을 위해 존슨 대통령은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전용기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 공군 기지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부는 윌리엄 스퍼거 시장과 많은 교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존슨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를 토의하고 우호 관계를 재다짐했으며 영원한 평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월남민의 자유소유에 이바지한 한국의 공로를 치하하고 한미 방위 조약에 의거한 군사적 원조를 즉시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재다짐했습니다. 아울러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자금 차관과 장기적 차관을 저리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유엔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우탄트 사무총장과 요담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통일을 계속 지지해오는 동시에 또한 이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유엔 정신이라는 것을 믿으며 결국에 가서는 평화와 정의가 이 지상에 널리 퍼져 존속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네 분의 미국 방문을 지켜본 워싱턴 업저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라기보다 아시아의 신념 강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LA의 유리시장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정치가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격찬했습니다. 뜨거운 환영과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며 공동성명 내용보다 더욱 유리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방미 성과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도착 성명을 통해 한국의 안전 보장이나 경제 건설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국민의 자립정신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을 둘러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생산, 그것이 곧 미국의 정치였다고 우리도 생산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965년 6월 23일
박 대통령께서는 한일 회담 조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고해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건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이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조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다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선택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감정을 씻고 국교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또한 외교에 대한 자세는 국익을 우선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존중하며 내정 간섭을 배척하는 자주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월남 파병 문제는 국내가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단언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파월 장병들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미 국민의 전우로서 신세를 많이 져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도 그러했고 북계의 6.25 남침으로 우리 자유대한이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미국을 위시한 16개 우방국들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국군과 국민들은 국권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의 신세만 지는 국민이 아니라 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남에게 진 신세를 갚을 줄도 아는 신의와 책임을 질 줄 아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6.25 동란 중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월남 전쟁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우리의 도움을 청해오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6.25 때 진 신세를 갚기 위해서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월남에 출병해야 합니다. 라고 대미 외교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 월남 파병을 결정할 때까지 박 대통령의 괴로웠던 심정을 유경수 여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은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시를 닮은 게 있어서는 내각설만 하루 종일 비우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젖도이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톡하게 이렇게 꽁초가 많이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 볼 적에 참 옆에서 척에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나라와 수교를 맺기 위해 동서양을 통해 우정을 다져나갔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결속을 다져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산권과도 문을 열어 개방 물결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7년 2월 7일 박 대통령 네 분이 국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것은 가까운 나라끼리 우위를 다지고 공동 관심사를 토의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돈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 우리와 가장 친근한 나라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중화민국을 그 나라 국가원수들의 초청을 받고 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7시간 만인 오후 5시 박 대통령 네 분 일행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수반공항에서는 이즈마일 나시루딘 말레이시아 국왕과 사공왕비 라만 수상 등 많은 고위 관리들이 박 대통령 네 분 일행을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라마 수상의 예방을 받은 박 대통령 네 분께서는 선물도 교환하고 환담도 나누었습니다. 이날 나시루딘 국왕 네 분을 방문한 박 대통령 네 분은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국왕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나시루딘 국왕은 유경수 여사께 말레이시아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교환과 함께 수행원들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방문 3일째인 오전 박 대통령께서는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특별실에서 라마 수상과 한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개최된 이 회의에 이어 만찬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자유청이 번역에 입각한 항구적 평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서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월 10일) 박 대통령 네 분 일행은 두 번째 순방국인 태국에 안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드리아데 국왕 네 분과 키티카츠 어른 수상 이외에도 많은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판타교 광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 네 분은 방콕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황금 열쇠와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왕으로부터는 태국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11일 오전에는 수상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 수행원 일행과 키티카츠 어른 수상을 비롯한 전 강요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13일) 오후 박 대통령 네 분 일행은 홍콩에 기착했습니다. 홍콩 총독 데이비드 트렌치경을 비롯한 많은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2월 15일) 박 대통령 네 분 일행은 대만에 안착했습니다.
장개석 총통과 엄가경 행정원장 등 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거리마다 가득한 인파에 감사했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중공이 두각을 드러내자 일본을 위시한 많은 끊고 중공에 가까워지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자유중국이요, 유엔에서 우리를 감싸준 나라, 일제 치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로운 이웃인데 신세 만지고 갚을 줄 모르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수말리 이국당호 가시며 나라의 어려움을 우정으로 서로 돕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털어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시는 박 대통령의 믿음직한 모습은 많은 이웃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의 우아하고 단아한 내조의 공은 나라 간의 우위를 다지는 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구라파 단일화 물결에 뒤지지 않기 위해 태평양 시대의 공동 건설자가 되자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창한 아시아 태평양 지구 강요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아시아는 뭉쳐야 한다고 다짐하며 전체 인류의 절실한 염원은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사회, 풍요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회의가 1966년 9월 초 우리나라 워커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아 자유민들의 소유자이며 또한 공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만 민족의 생명은 무한한 것이라고 다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의 건설협조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 제3차 총회가 4월 초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치사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인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세계 작가대회를 열어 나라와 나라 간의 전통문화 교류에 애쓰신 박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민족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민족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나라 살림은 우리 혼자만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에 박 대통령께서는 온 세계와 버타는 국제회의들을 유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들을 서울에서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국력이며 경제발전의 혜택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 지원 대책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은 월남을 방문, 병원과 진지를 돌아보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월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을 만난 박 대통령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우리 파월 장병들이 월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지원 대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또다시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월남 등의 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기조 연설에서 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월남과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결의를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미국의 존슨 대통령 내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포 가도를 달리던 존슨 대통령은 탐스러운 벼이삭을 만지며 한국의 농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들로 가득 찬 시청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우위에 가득 찬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존슨 대통령 내부는 청와대로 박 대통령 내분을 방문, 선물을 교환하고 환담을 나누었으며 두 나라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1967년 3월 2일) 독일 연방공화국 리브케 대통령 내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시네프스키 경제협력상, 폰하세 공보처장 등 35명의 공식 비공식 수행원을 대동했던 리브케 대통령은 제한 91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4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두 나라의 보다 긴밀한 결속과 단결을 다짐하고 공전 공영할 새 우방을 만났다는 사실 외에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운명, 같은 목표, 같은 희망의 한독 양국은 리브케 대통령의 방한 계기로 새로운 한독 협력 시대의 문호를 텄습니다. 분단의 같은 역사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며 애태우는 두 나라에게 더욱 깊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오늘은 더욱 허전했고 통일을 염원하는 두 나라 정상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1968년 4월 17일) 이해는 새해 벽두부터 북계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미 정보함 푸에블로가 피납되는 등 편안치 못한 새해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미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놀루루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부는 존슨 대통령과 하와이 주지사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은 카이지시 저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보도진들이 몰려온 이곳은 인공위성을 통한 TV 방송 시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박 존슨 회담에서는 한국의 방위 체제 강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두 나라의 협조와 월남 정책에 대한 보조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지켜본 세계의 언론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자유아시아의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선 지도자라고 찬양했습니다. (1968년 9월 16일) 박 대통령 내부는 호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남태평양의 새 물결이 일고 있는 호주 캔버루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부는 고튼 수상과 케이제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도착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한국과는 우호 관계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는 우방이며 또한 제4차 UN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하는 데 앞장서 주었습니다. 6.25 때는 육해 공군을 파견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공산 침략자를 격퇴시킨 우리와는 피로 맺어진 우방입니다. 고튼 수상은 환영사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호주의 기술자를 한국에 보내어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일간에 걸친 호주 방문에 이어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박 대통령 내분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도착 성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공동 건설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아스팍 체제 강화를 주축으로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으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약속하는 협동 사회 건설을 이룩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공동 이념을 엮은 이 같은 결속과 다짐은 박고튼 회담과 박 홀리오크 회담 결과를 집약한 한호 뉴질랜드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서 온 세계에 천명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은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멀리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선보러 왔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중화학공업과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 등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일정 가운데서도 어줍지 않은 결제 서류 하나도 부전지만 읽고 결제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 특히 숫자를 기억함이 뛰어나서 3, 4년 전에 보고받은 숫자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질문을 하시던 놀라운 기억력과 결제 서류의 오자까지 바로 잡아주는 그 세심함이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되게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안전 보장 문제와 우리나라의 대유엔 정책 및 경제 협력, 그리고 두 나라의 공동 이익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지방행정, 그리고 교육과 문화, 사회복지를 비롯해서 민생 치안 등등 쉴날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정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는 박 대통령의 일정표를 볼 때면 끝없이 긴 꼬리를 가진 괴물과 싸우는 모사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76년 한 해 동안 박 대통령께서 접견한 사람은 4,286명, 외국 인사가 207명, 하루 평균 16명을 접견했고 출장은 183회, 38,500리를 다녔으며 서시는 하루 평균 70건을 처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쉴 새 없이 분망한 일정들이 우리의 외교력을 키워 세계로 뻗어가는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5.16 이전에는 겨우 27개국뿐이던 수교국이 5.16 이후 79년까지 18년 동안에 11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고자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오로지 한민족 한 핏줄인 북한만은 적과 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만을 일삼으며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밥 먹듯 저질렀습니다. 세균전을 벌이기 위해 일본의 모 회사에다 세균의 배양을 의뢰하는 천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우리의 해군 오륙함이 동해에서 침몰하고 68년 1월 21일 새해 벽두부터 무장공비 31명을 매파,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오던 도중 1명은 생포되고 28명은 사살된 121 사태와 강원도 삼척 울진에 무장공비 100여 명을 투입, 양민을 학살했던 일 등 제2의 6.25 도발을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그 바쁜 일정을 나누어 일선지구를 시찰하며 행여 국방에 허술함이 없나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열악한 우리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군에는 시속 1600km의 초음속 F-5A 제트기를 도입하고 레이더 기지도 신설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해군에는 고속 수송함을 도입하고 육해공군 3군을 통틀어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눈두렁에 총을 놓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안보 정신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50만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고장은 내 힘으로 지키자는 목표 아래 대전에서 그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날 연공정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며 형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향토 방위의 병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군의 장엄한 창설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사상 민방위의 신기원을 열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목숨을 걸고 방위하겠다는 국방의 결의와 각오를 중회에 선포함으로써 김일성 집단에게 침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결연히 요구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전우 여러분들의 굳은 결의와 불기가 북쪽의 전쟁 도발자들에게 따끔한 반성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성공의 아성이 될 것을 기구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군들에게도 수통 하나, 총 한 자로 나누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일념은 버리지 않고 1969년 3월 1일 국도 통일원을 개원했습니다.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 측의 성의는 아랑곳 없고 북한은 69년 4월 15일 또다시 미 정복이 EC-121기를 동해 상공에서 피격 추락시켰습니다. 동해 상황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또다시 승객 47명을 태운 칼기를 강제 납치하려 했고 70년 6월 4일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군 방송선을 납치하고 6월 22일에는 국립묘지 현충문에 폭탄을 장치하여 원격 조종으로 국가 원수를 저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69년 8월 21일)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내분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안착한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평화란 가장된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프란시스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 조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약속은 채 반년도 못 되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70년 2월 18일 닉슨 미 대통령은 70년 대외교 정책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자주 국방을 촉구하고 미국의 타국가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불개입을 천명했으며 또한 아시아 지역 경제 및 군사 원조는 75년까지 모두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8월 24일에는 에고뉴 미국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띠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 도트린의 거센 바람이 우리 한국에도 불어닥칠 각오는 했습니다. 그러나 빨라도 인도 차이나에서 먼저 시작된 다음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월남 파병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데 비추어 그의 버금가는 국군을 파원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가 월남에 파견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고뉴 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문제와 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다니 박 대통령께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에고뉴 부통령은 철군 이유를 미군의 해외 군사 개입 반대 여론 및 군사비의 절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에고뉴 부통령의 회담은 3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회담은 아침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점심도 거른 채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 보장, 후 철군의 언지를 미 측으로부터 받아내어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철통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내용은 그 첫째가 주한미군을 2만 명 이상 철군하지 않는다. 그 둘째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특별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그 셋째는 유사시에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을 문서로서 보장한다는 등의 세 가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보장, 후철군의 보장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당황하게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브라운 각서, 상호 방위 조약 등을 완전히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는 우리의 안보에 먹구름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군사적 방어력은 거의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고니 부통령은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한국군 근대화 계획을 완수하고 미 지원이 없이 안전 보장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나 미군은 계획대로 철군한다라고 말해 애군유 부통령 자신도 한국의 낙후된 장비, 위험한 안보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군의 철수가 국내에 보도되자 북한은 이를 남침의 최적기로 판단, 군사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쟁 준비에는 아랑곳 없이 1971년 3월 27일 미 7사단은 한국을 떠나기 위해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날 미 7사단을 표창하고 사단장에게 국선장을 수여했습니다. 해방 후 1945년 9월 8일에 한국에 상륙한 후 23년 10개월간의 공헌을 한 미 7사단이었습니다. 미 7사단이 떠나고 남긴 155마일의 일선 방위는 우리 국군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고별사를 하는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검은 먹구름처럼 어두운 유교의 참상들이 악령처럼 떠올랐습니다. 1949년 6월 29일 우리들의 그토록 간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채 1년도 못 되어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 몸서리치는 비극들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2의 6.25를 우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북한은 휴전선에 전쟁을 목표로 한 군사 배치를 하고 있었고 한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알은 겨우 3, 4일분밖에 안 되었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텅 빈 무기고 맨 주먹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사명. 박 대통령께서는 납덩어리처럼 굳은 얼굴로 자주 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절규하며 방위산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우선 국력을 조직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비능률적인 방식들을 척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다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수수라고 비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16 혁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필수적인 구국의 깃발이었듯이 유신도 시대가 요구하는 국토 방위를 위한 소명인 것을 역사는 후일 증언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당대의 인기보다는 후일 역사의 평가 앞에 책임을 중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끝내 유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은 안정을 저해하고 비능률과 사치와 낭비만을 일삼고 살아왔습니다.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시바삐 안정을 이룩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알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이것을 신념으로 삼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것처럼 취약한 제도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한국적 민주주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영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대통령 중심제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모두가 나라 사정에 맞는 정치 풍토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대치돼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그들 나라 사정에 맞는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박 대통령께서는 유신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총 유권자 1,500여만 명의 91.9%가 참가했고 총 투표자 가운데 91.5%가 찬성했습니다. 이리하여 유신 헌법은 국민의 뜻에 의한 국민의 헌법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73년 2월 23일 박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6.23 선언 7개 항목은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과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7개항을 발표한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내외의 정세를 냉엄하게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조국의 평화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북한을 대화의 강장으로 불러내고 공산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대공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 6.23 선언에서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 지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6.23 선언이 있은 한 달 후 1973년 7월 11일 남북 적십자 제7자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추석 성묘단의 상호 방문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키신저 미 대통령 보좌관도 주한 미군 감축은 남북 대화가 성공할 때 가능하다고 천명하며 남북 대화 정책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한 우리들의 통일 염원에 대해 김일성은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김일성이 말하는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쏜 모진 총탄은 유경수 여사를 급석해 했습니다. 벚꽃처럼 맑은 미소 머금으시고 온결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유경수 여사. 천사의 나래처럼 포도라운 마음씨가 아까워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새하얀 치마폭에 사랑 가득 담아 안고 아픈 사연 함께하며 다독거려 주시던 그 은혜로운 발자취들은 꽃잎되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 지켜보며 아린 가슴 여미시고 통곡을 삼키는 박정희 대통령. 한량없는 희생과 아픔을 다 바쳐도 부족한 새 역사 창조의 길.
5천 년의 꼬리 긴 가난은 이렇게도 모진 시련을 거듭 내렸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가슴에 묻어두고 오직 하나 나라와 결의만을 위해야 하는 대통령 그 자리. 그러나 대통령도 인간이기에 민물처럼 가슴에 닥치는 아내의 그리운 모습 잊을 수 없어 시를 읊어 외로움 달래었습니다. 잊어버리려 다짐했건만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목령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죄치, 당신이 앉았던 의자,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온 발자국 소리. 읽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한 번 부르지 못했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으리,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국민들의 통곡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는 듯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만을 일삼았습니다.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땅굴 사건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회담장에서의 웃음은 전쟁의 야욕을 감추려는 가장 행렬이었습니다. 회담장에서 악수를 나누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던 시간, 그들은 그 회담장 아래로 남침을 위한 땅굴을 파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오직 전쟁을 통한 통일만이 최대의 가치였습니다. 유교사 서거 이후 불과 몇 개월 뒤 발견된 이 땅굴은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신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그제서야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신을 선포한 박 대통령의 유비무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각계에서 방위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18억 4천여만 원의 방위 성금을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아왔습니다. 아마도 외로운 대통령을 위로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모를 하던 대학생들도 방위 성금을 거두어 왔습니다. 언론인들도 방위 성금을 거두어 왔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서거는 온 국민의 총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토록 마지막 그 한 걸음마저 나라와 결의를 위해 보탬이 되도록 보살피며 떠나신 유경수 여사. 박 대통령께서는 그 방위 성금으로 곡사포도 만들고 박격포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유도탄도 만들어서 남은 여생 조국 위에 바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끝내 세계가 놀라는 화력을 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70년 박 대통령께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값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신문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마도 김신조 일당이 남침할 때로 생각되고, 또한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철군한다는 말도 있었고 해서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졌고, 어떤 회의 석상에서 그 무기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진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엔 총알이 안 나가도 좋으니 만들어서 시작을 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무기는 미국이 대주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박대통령 각하 한 분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학자들이 다 총동원이 돼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도면이 없으니까 결국은 분해해서 재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병기 10여 개를 만들어서 다락대 시험장에서 72년 4월에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들, 각군 장성들을 모신 가운데서 시사회를 해서 대부분 다 잘 됐는데, 이 대전차 지뢰를 했을 때에 그 탱크의 캐터필라가 대통령 각하 옆에 날라오게 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미백산을 했는데 대통령만은 까딱없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대인지뢰 과정도 아주 끝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시사회 했을 때 우리가 만든 병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손으로 역설계를 해서 만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병기 시제가 끝난 후 다음 해에 지금 우리는 105mm라든지 155mm 포 같은 그러한 중화기를 역시 역설계를 해서 시제를 했고, 이제 그게 공장으로 넘어서 방위체에서 생산하기 시작을 한 후에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도탄을 개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저희 형편까지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유도탄 개발을 착수했고, 그 어려운 중에서 참 미국 사람들하고도 협조 잘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78년 9월에 그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지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정거리는 배1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었고, 우리나라가 그 유도탄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7번째 유도탄의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유도탄은 소총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각 분야의 전자, 기계, 화공 이런 분야의 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뒷받침을 해주셨고, 수시로 연구소에 오셔서 독려해 주시고 또 뭐라 그럴까 뒷받침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다 물론 과학자들의 힘도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밀어주신 그 집념으로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 이전 우리가 보유한 무기라고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 소총 몇 자루와 박격포 몇 문, 그리고 경비행기 몇 대에 불과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라고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창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했던 이 어이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국방력이었습니다. 군수물자는 소달구지로 운반하고
화약과 총탄은 사람이 짊어지고 산을 타야 했습니다. 이 나약한 국방력을 한시바삐 몰아내기 위하여 박 대통령께서는 국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총화 단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유신을 주춧돌 삼아 최단기간 내에 세계 7번째 유도탄 보유국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승격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비해 10년이 뒤떨어진 우리의 국방력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은 고속함에 소련제 함대함 미사일인 스테이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서해 5도 부근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장착한 스테이크 미사일보다 고성능인 미국의 하푼 미사일에 대한 군사 판매를 요청했으나 하푼 미사일의 도입은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어선의 잦은 납치 등 긴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포클랜드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프랑스제 엑소스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78년 4월에는 우리 지형에 맞는 전차의 국산화, 양산화가 이루어지고 9월에는 지대지 중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사정거리는 서울은 물론 오산까지인데 비하여 우리는 평양까지 도달하는 지대지 유도탄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피나는 몸부림은 끝내 평양까지 도달하는 한국형 유도탄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과 기술과 능력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산과 바다와 탄식으로 가득한 하늘뿐이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이 암담한 세상사들을 역사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많은 이 결의가 아닙니까? 이 무방비의 거리를 박 대통령께서는 자유와 희망의 거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0월 유신 깃발 아래 구국의 일념으로 이룩한 오늘의 이 장엄한 국력,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못 닦은 한은 몸소 노래였고 온 결에 다 함께 부르게 하고 그 노래의 메아리는 우리의 한과 눈물의 세월을 거두어 가게 해 주었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1977년 12월 22일 드디어 수출 100억 불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80년대에는 고도 산업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흥의 발달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중화학 공업 위주로 과감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출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향상을 꾀하여 집약적인 두뇌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78년은 더욱 많이 수출하여 온 세계 나라마다 우리 상품을 자랑하자고 당부하며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1967년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멀지 않아 올림픽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1977년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계획이 4기에 들어섰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세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극비리의 유치 활동을 시작하고 재발시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력을 바탕으로 체육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전국체전을 활성화하고 잠실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하는 등 올림픽을 위한 서막을 열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현장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장면입니다. 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가입니다.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길이가 무려 10리에 가까운 국내 최장일 뿐만 아니라 8,400만 톤 저수량의 바다를 막아 만든 인공 담수호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삽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담수호의 완성으로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이고장의 광활한 평야는 이제부터 한수해나 염해를 모르는 이상적인 전천후 농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담수호는 주변 농경지 2만 5천 정도에 대한 풍부한 관계 용수의 원천이 되어서 식량 증산과 농촌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물론 하루에 4만 톤의 공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간접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찍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4대강 유역의 다목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4대강의 수자원 관리 시설과 유역 일대의 농경지는 괄목하게 변모하여 상습적이던 한수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풍작을 거두어 주거 작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삽교천 지구 종합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될 1983년경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이 한해와 수해를 모르는 근대적인 과학 영농을 하게 되고
토지 이용률의 확대로 식량 정산은 물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림 같은 자연의 풍치를 끼고 새집들이 들어서 날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이 쾌적하고 편익한 문화생활의 보금자리가 될 날은 멀지 않습니다. 라고 희망찬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을 깎고 강을 막아 거대한 삽교천 이룩한 박 대통령의 푸른 꿈은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의 꿈이 되고 보람되어 꽃 피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되어 거리를 헤매어야 했던 철모르는 아이들은 오늘은 꽃처럼 밝은 얼굴로 내일의 꿈을 키우고 피난길 재촉하던 시민들은 이제 저마다의 보람 찾아 발걸음 서두르게 된 바쁘고 즐거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 일 없어 시리에 빠져있던 실업자들은 산업의 역군으로 민족 중흥의 기수로 일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아도 산밖에 없는 좁은 땅덩어리, 침략과 단합과 수탈에 허기져서 진통과 좌절과 절망이 시와 날로 얼룩졌던 반만년의 긴 역사. 모진 목숨 차마 스스로 끊지 못해 살아왔던 그 쓰라린 세월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그 진통과 좌절과 절망을 눈물과 땀과 몸부림으로 5,000년의 묵은 한을 허물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만든 고속도로 위에는 한과 가난을 자산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보람들이 세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픔이 기쁨되고 좌절이 희망되고 절망이 보람되어 꽃피는 새 역사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손목 잡고 오래오래 사셔서 좋은 세상 함께 살아 이웃말하며 시름 달래자고 용기 주시던 인정 많은 대통령. 서민을 만나면 서민의 벗이 되고 산동네 외딴 동네 골목골목 누비시며 사람마다 가슴마다 드리워진 시름 거두어 가시던 박정희 대통령. 조국의 밝은 등불 되어 삼천리
구석구석 밝혀 주시더니 너무나도 어이없는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은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새벽길 나서는 안내양 시린 손발 녹여주시고 담하러 유괴범 달래어 효지양 위태로운 목숨 구하신 어른이시여, 어느 곳으로 긴 출장을 나서셨기에 이토록 귀갓길이 늦어지시나이까 하고 목매였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고속도로 만드시고 바다에도 달이 놓아 새 세상 만드시더니 어찌하여 저 숨길은 가면 못 오는 외길로 두셨나이까. 옳다고 살이 되면 물러서실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 대쪽같이 고든 결단력으로 허기진 역사를 물리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금수강산 만드시더니 오늘은 이리도 많은 할 일 접어두시고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려 하시옵니까? 나라와 결의 생명 지키려고 맨 주먹으로 자주국방 이룩하신 그 뜨거운 열정을 또다시 어느 곳에 쏟으시려고 사늘한 가슴 대형 태극기로 가리셨나이까. 영부인 그리워 읊으신 추모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 또다시 당신을 보내야 하는 슬픈 시를 쓰게 하느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 가신 영부인 영정에 분양하며 지금도 행사에서 불쑥 돌아올 것만 같다고 기다리시던 그날, 나더러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더니 왜 당신이 먼저 갔느냐고 목매시던 그날, 그날로써 세상의 모든 슬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이 놀라움은 허인 일이오니까 역사여 어찌하오리까. 인부들의 품삯이 얼마냐고 해마다 물으시고 친인척 관리는 서리빨같이 엄격하셨던 어른이시여, 서정세신 기치 높여 공과 사 구분 짓고 상이용사 만나시면 어느 전투에서 이렇게 다쳤냐며 가슴 아파하시고 파월 부상자 험한 상처 당신의 아픔인 양 함께하며 눈시울 붉히시던 진실한 사랑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눈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라디오 다이얼에 방송국 적어두고 아침 저녁 신문과 방송 통해 직접 듣고 읽어 세상사 바로 잡으시던 어른이시여, 새롭게 행정수도 만들어 살기 좋은 새서울 만들고 특수 공과대학 세워서 학비 없어 공부하는 세상 세계 제일의 과학자 기르시겠다던 이세들에 대한 꿈은 어느 세월에 꽃 피우시려고 미뤄두고 가시옵니까? 민족박물관 새로 지어 민족중흥 5개년 새로 열자시더니 무슨 까닭을 고 그 위대한 발자취를 통곡으로 장식하려 하시옵니까? 한국적 민주주의 주창하며 4천만 민족의 생존권이 최고의 인권이라고 외치시던 그
굳은 의지와 용단. 우리는 그 두터운 언덕 믿고 소망을 가꾸는데 비바람 무소리를 어디서 피하라고 우리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평시에 존경하시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 오늘은 무심하게 꽃술에만 재촉하며 묵묵히 떠나시옵니까. 저 마을엔 정자나무가 몇 그루 있고, 저 마을엔 옥나무 밭이 몇 정보가 있는데, 누에치던 할머니가 버선발로 반겨주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서 가슴으로 몰래 오셨다는 어른이시여. 온 나라 살림 손바닥 보듯 환하게 거두시는 그 정성은 별빛 되고 달빛 되어 이 나라 지키리이다. 당신의 시름 모여 결의 복이 되고, 당신께서 흘리신 땀 나라의 맥이 되어 애달고 모진 세월 슬기로 다듬어서 평화 통일 이룩하는 저력이 되리이다. 생명처럼 맡기시던 이 나라 이강산에 보릿고개 무너지고 새희망 가득한데, 고이 잠드시라 차마 그 말 못하리이다. 고이 잠드시라 차마 그 말 못하리이다. 고속도로가 통곡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통곡합니다. 선진 조국 건설 위에 그 기초부터 기둥 울타리까지 모두 세워놓고 가신 님이시여. 성장한 오늘의 조국, 그 어느 한 구석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으리이까. 헤아릴 수 없는 생전의 그 노고, 이제는 편히 쉬소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조국에 바친 그 충자를 이렇게 보상해야 하옵니까, 하늘이시여. 이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영면하게 하실 수는 없사옵니다. 하늘이여, 이렇게 모실 수는 없사옵니다. 조국이여,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민족 중흥 이룩하려 밤낮 없던 그 은혜를 통곡 속에 묻을 수는 없사옵니다. 은하수 하늘가에 새마을 만드시고 별도 심고 달도 심어 영부인과 함께 생전에 못다 누린 여생을 누리소서. 부디 복되시옵소서. 위대하고 영원한 모습이시여, 사랑하는 우리들의 내일이시여.